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광의의 입지론은요, 여러분들 부동성에 근거를 해가지고 입지론을 설명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부동성,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지역 분석을 요하고, 그죠? 입지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이 입지론을 우리가 좁게 보면 좁은 의미의 입지론과 그 다음에 적지론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론은 뭐냐? 입지론은 뭐냐? 입지론은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서 특정 용도를 찾는다. 예를 들면 이거요. 내가 저기 치킨집 하려고서 땅 저기 가게 찾는 거야. 그건 입지론이야. 그건 적지론은 뭐냐? 내가 가게가 하나 있어. 근데 이 가게를 갖고 내가 뭐 할까 찾는 거. 이건 뭐다? 적지론이야. 그래서 입지론의 근거는요, 여러분들 부동성이지만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봤어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서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을 찾는 것이다. 이게 여기 다시 써 있는 거야. 있고 또 있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입지론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은요, 주거입지와 상업입지와 공업입지와 농업입지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농업입지론 먼저 맨 밑에 거 보세요. 누구다? 튀넨. 튀넨이 어디서 설명했다? 고립국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 고립국. 그래서 운송비차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고립국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농업입지론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 주거입지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요. 자, 주거입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야.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 요 두 가지가 누가 크냐 작냐에 의해 결정되고, 최적의 주거입지는 MHC라는 한계 주거입지와 MCC라고 하는 그 한계 교통비 곡선 요 두 개가 일치하는 곳에서 어떻게 되는 곳에서 거기 하는 곳에서 최적의 주거입지가 결정된다. 그게 2번에 있어요. MHC 콜 MCC. 자, 여기 시험 문제는 뭐냐? MHC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MCC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는 게 일단 시험 문제야. 자, 뭐가 마이너스고 뭐가 플러스인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같은 게 두 개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다 다르면 마이너스. 그래서 MHC, M자, H자, C자 다 달라. 마이너스 값이야. 그 다음에 MCC, C하고 C가 같은 게 두 개나 있어. 플러스. 이렇게 찾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MHC와 MCC로 찾아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거기에 같이 봐야 될 게 이거라 그래서 알파벳을 놓고 볼 때 C가 여기 있고 H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H가 크면 이렇게 간다는 거야. C가 크면 이쪽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여긴 도심, 여기는 하고 그래프를 그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일로 가면은 뭐가 크다? C가 H보다 클 적엔 도심으로 가는 거야. 일로 간다? 뭐가 커? H가 C보다 클 적엔 일로 가니까 어디로? 그렇게 찾으면 돼요. 자, 두 번째가 한번 보세요. MHC가 MCC보다 크대. H가 어디에 있어? C보다 밖에 있죠? 밖에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가? 밖으로, 외곽으로. MHC보다 MCC가 크대. C가 있죠, 여기는. 아까는 여러분들 설명 잘못했나요? 아까 H라 그랬죠? 예, 여기 C가 더 커. C가 더 크니까 어디로 가? 도심으로 간다. 이렇게 찾으라 이야기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요, 4번, 5번은요, 여러분들, 한계 주거비용 곡선이 상향이동하여, 그 다음에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상향이동하여, 한계 교통비 곡선이 하향이동하여, 이거 여러분들 죽었다 일어나도 못 찾아. 이건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이건 상식이야, 이제. 상식. 뭐냐면 여러분들 소득 높아져. 뭐가 높아져? 그러면은 도심에 있게 돼?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 그래요? 그럼 틀려. 다시요. 여러분들. 여러분이라 그러지 말고, 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아져요. 사람들이 전체적 소득이 높아져요. 그러면 도심으로 꾸역꾸역 들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외곽으로 나가?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 다시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꾸역꾸역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밖으로 나간다?
그래요. 소득 증가하면 여러분들 소득 증가한다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라가는 거 생각하나 봐. 여러분들 소득이 왕창 올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안에서 머물러라 그래? 아니면 전원주택 저 좋은데 별장처럼 짓고 살라 그래? 그렇게 외곽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소득이 증가하면 그렇게 찾으면 돼요. 다시요. 여러분들 교통비가 증가해. 교통비가 더럽게 비싸대. 그럼 어디로 갈래? 도심으로. 반면에 교통이 편리해진대. 외곽으로. 이렇게 찾으면 돼. 다시요. 소득이 증가해. 어디로 갈래? 그거야. 그 다음에 교통비가 더럽게 비싸진대. 어떻게? 그래요. 꾸역꾸역 도심으로 몰리는 거야. 근데 교통이 편리해진대. 그러면 답이야.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걸. 그걸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계 뭐 교통비 곡선이 어떻게 되고 한계 주거비 곡선이 어떻게 되고 이거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못 찾아. 결론만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합시다. 자, 주거 입지는요, MHC와 MCC가 같아지는 데서 최적의 주거 입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때 MHC 무슨 값? M 마이너스 값, MCC 플러스 값.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H가 C보다 크대. 어디로 간다? 외곽으로 간다. 됐어요? C가 H보다 크대. 어디로 간다? 도심.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소득 증가했다? 예, 외곽으로 갑니다. 그 다음 교통비가 많이 든다? 중도심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해졌다? 외곽. 이거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업입지입니다. 자, 거기 제일 먼저 시장 확정 방법이 있어요. 시장 확정 방법에는요 3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 침투법, 공간 독점법, 분산시장 접근법. 됐어요? 그래서 시장 침투법 이게 뭐요? 일반적인 이야기야. 그죠? 일반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시장이 꽉 차 있어. 이럴 때 시장에 그냥 들어간다, 침투에 들어간다. 그게 시장 침투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간 독점법은 내가 하는 거 이거 대리점 이거 차리기만 하면 그 공간 일대는 나한테만 줘. 그게 뭐다? 공간 독점법이에요. 그래서 공간 독점법은 주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성당, 그리고 시장 침투법은 개척교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나요? 주로 이런 거죠. 우체국 어디야? 뭐야? 공간 독점법이라는 거요. 됐어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파리바게트 공간 독점법이야. 그것도요. 왜? 거기 공간은 나한테만 주잖아. 그죠? 근데 그거 말고 편의점 시장 침투법이야. 편의점. 왜냐면 편의점은 25시만 있어? 아니면은 CU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작은 그저 구멍가게도 있고 세븐 뭐 그것도 있고 뭐 다행히 있잖아. 그럴 때는 같은 시장 침투법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산시장 접근법은 말 그대로 분산 무슨 뜻이요? 소비자 밀도가 동일하다, 소비자 밀도가 다르다. 나의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야. 인구 밀도는 쭉 고라. 인구 밀도는 고른데 내 소비자 밀도는 고라 아니면 내 소비자 밀도는 다 달라. 그럴 적에 우리가 시장 침투하는 방법, 이것을 분산시장 접근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돼서요? 그러니까 분산시장 접근법 하면 소비자 밀도가 어떻다? 다를 적에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분산시장이야. 예, 그러니까 주로 분산시장 접근법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일반 용품들이야? 아니면 전문 용품이야? 전문 용품 치고 들어갈 적에 내 물건 많은 고객들이 사는 곳을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균배 원리입니다. 공간균배 원리는요, 여러분들 뭐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좁고 좁다 나오면 뭐다? 작고 나오면 집심이야. 크고 나오면 분산이고. 됐어요? 대신에 크고 작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 자 시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 교통비 탄력성이 작을 때라고 나왔어요. 읽어야 돼. 이제 이건 답에서 제거. 예, 크고가 나와야 돼. 다시요. 교통비 탄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시장이 클 때 이렇게 크고 나왔어. 그럼 뭐다? 분산.
크니까 넓어져, 분산. 그 다음에 교통비 탄력성이 작고, 그 다음 시장 규모가 작을 때라고 나왔어. 그럼 뭐다? 집심. 예, 이렇게 나뉘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입지효과 시간법칙 후보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만 내가 경영 능력이 뛰어나고 뭐하고 해도 상점을 처음에 내면 처음부터 돈 번다. 일정 시간 지나야 돈 번다. 그게 시간법칙이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야 돈 벌어. 누구 이론? 후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CST 기법. 누구다? 애플붐 교수. CST 이건 뭐냐면요, 이거 실증적으로 있죠. 자료 조사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경험치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자료 갖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써요.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가 적혀 있냐면 실무적 기법. 무슨 기법? 실무적 기법. 이거 나오면 뭐야? CST 기법. 됐어요? 그리고 상권의 규모, 고객의 특성,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전략,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사할 내용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조사해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는 거예요. F분 교수가 만든 자료가 있어. 거기에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야. 그게 뭐다? 예, C가 이게 고객일 거예요. 커스터머. 그죠? 뭐 이런 기법. T는 그러니까 뭐 테크놀로지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소매 입지론 하면 아까 나왔어. 누구 이론? 넬슨 떠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공업 입지론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이론, 수요자 중심의 이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보는 이론이 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이론은 뭐냐? 비용을 최소화되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는 베버 이론이다. 여기에 수요자 중심의 이론은 총수요 극대 이론이다. 그래서 얘는 누구다? 레시다.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 이론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보는 것으로 누구 이론이다? 아이샤드. 고개 드십시오. 자, 베버 비용 최소 이론. 됐어요? 레시. 예, 총수요 극대화 이론이에요. 수요 극대 이론이에요. 수요자 중심의 이론입니다. 아이샤드 이윤 극대화 이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보았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느 책에 보니까 이거 있어서 할 수 없이 한번 설명할게요. 수요 원추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 이론이다? 이게 레시 이론이에요. 누구 이론이요? 자, 그러면 이 레시 이론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 우하향하죠? 이렇게 될 적에 A라는 곳에 위치하면 가격이 요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도심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상점을 내잖아요. 아니, 상점이 아니라 공장을 내잖아. 그러면 물건 단가를 요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공장을 내잖아요. 여기다 공장을 내게 되면 물건 단가를 B라는 지역에다가 여기다 공장을 내게 되면 단가를 요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가격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위치해야 된다. 가격 비싸게 해야 되는데 공장을 위치해야 된다. 비싸게 하면 틀린다는 거야. 가격을 싸게 받을 수 있는 이거 장소를 찾을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건 생산비가 많이 든 거야. 생산비가 적게 드니까 가격을 저렇게 낮춰도 정상이윤이 생기는 거야. 적게도 이윤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가능한 한 어떻게? 낮게. 그러면은 요 A라는 지점에다가 하면은 가격이 이제 요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A라는 지점에서 다른 지역으로다가 여기는 없어. 더 이상 왜? 이게 가격을 제일 싸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뀌면 왜 가격이 올라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야. 비용 중에서도 무슨 비용? 운송비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레시론의 수요 원추형 모델로서의 여기 이 레시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요, 운송비를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누구로부터 출발했다 그랬어 내가. T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이론을 갖다가요, 여러분들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이 A라고 하고
요 지점을 B라고 하고 요걸 우리가 C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서 한번 그려봅시다. 돌려서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B. 요 B를 여기다 놓고 A에 해당하는 점을 이쪽에다 넣고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점을 여기다 놔봅시다. 그러면은요, 저 곡선을 돌려서 그린 거니까 이런 곡선이 되겠죠. C를 중심으로. 네. B라는 요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어떤 특정 지역에 여기에다가 공장을 지었을 때 B라는 지역에서도 또 점점 멀어질수록 수요가 여기서는 수요가 이만큼이었죠. 점점 멀어질수록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해가지고 여기서는 수요가 제로가 돼. 왜 그렇죠? 비용이 커져가지고 여기서는 더 살 사람이 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있겠죠. 그 얘기는 이것만 있는 거야. 이쪽에도 그래. 여기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도 그리고 저쪽에도 이쪽에도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뭐가 형성돼? 밑에는 그렇죠. 원이죠. 여기는 원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원추형이 형성된다는 거야. 원추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은 높이는 뭐에 해당해? 높이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가격이야. 이게 가격이지. 이건 뭐야? 이게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각각 양. 이게 높이는 수요량을 의미해 준다는 거야. 바닥 면적은 뭐야? 시장 규모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요 시장에서는 요만큼의 수요량,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 떨어진 이 부분에서는 요만큼의 수요량 그런 게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뭐가 돼? 전체 부피는 총 수요량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 부피는 뭐다? 그러니까 이 총 수요량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전체 부피가 제일 큰 지점에 잡아야 돼. 만약에 이걸 여기다 잡았으면은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여기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는 이게 될 텐데, 그죠? 여기다 잡게 되면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 전체 부피가 뭐라고? 총 수요량이잖아.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제일 많이 파는 이 부피가 제일 큰 데로 가야 돼? 아니면은 작은 데로 가야 돼? 그게 누구 이론? 레시이론으로 레시이론 그러니까 총 수요 뭐다? 제일 극대화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레시이론인 거야. 그러니까 레시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운송비예요. 운송비예요. 이런 거는 오늘 설명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와버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레시이론에 의할 때 수요 원추형 모델에 의할 때 바닥 면적은 뭐야? 바닥 면적은 뭐야? 그래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야? 수직선은 수요량. 됐어요? 전체 부피는 총수요. 그래서 전체 부피가 제일 커지는 점을 찾는다라는 것이 누구 이론이다? 그래서 레시이론은 뭘로 설명하고 있다? 수요 원추형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하기 싫어. 여기까지 입지론 정리돼요? 예,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찾으셨어요? 17번. 왜냐면 문제풀이 이건 여기는 제가 이론적으로다가 두 개를 구별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17번까지 일단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입지론을 비교하는 게 있죠. 그래서 레일리와 허브. 자, 레일리는 무조건 두 도시 이야기라 그랬죠. 예, 두 도시 이야기. 그래서 레일리 보시면 두 도시를 전제로 한다. 근데 허브는 대도시 내에서의 뭐다? 여러 개의 매장. 그러면 도시 규모를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매장 규모로 논하는 거에서 누가 거시적이야? 도시, 그죠? 그러니까 레일리는 거시적 이론, 그 다음에 허브는 미시적 이론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유인력. 레일리는 도시 인구에 비례하는 걸로 본다. 근데 허브는 매장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리에 반비례하죠. 예, 그래서 레일리의 경우는 무조건 거리 뭐에 반비례? 제곱의 동그라미 하세요. 그 바람에 공간 마찰 계수가 얼마다? 2야. 그래서요 중점 맨 끝에 보면 법칙성, 즉 결정론적 이론이야.
그냥 뭐 이것저것 없어. 그냥 수학적으로 딱 나오는 거야. 그러나 허브의 경우는 결정적이야, 아니면 소비자 행동 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리 제곱의 거리를 보세요. 거리 제곱의 반비에 거리 알파승의 반비래. 그래, 알파가 얼마 될지 몰라. 그건 결정론적 이론이다, 결정론적 이론이 아니다. 왜냐면 그냥 거리 제곱의 반비를 한다면 그냥 돼버리는데, 거리 알파승.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엔 거리 몇 승이었어? 3승이었잖아. 그게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비자 심리 상태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칙성, 레일리는 그냥 물리학적 인력 법칙이야. 근데 허브는 그렇게 그것만 본다, 아니면 인간 심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확률 이론이다. 그래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상태, 그 다음에 공간 마찰 계수를 서로 어떻게 달리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레일리와 허브의 특징은 둘 다 A도시, B도시는 그러니까, 또는 A 매장, B 매장, C 매장 뭐 이런 것들은 서로 독립적으로다가 배타적 영역을 갖고 있다, 아니면 소비자들을 갖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 소비자들을 서로 같이 나눈다는 이론이 돼서, 그게 누구 이론과의 차이점이다? 크리스틸러 이론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둘 다 중심지 간의 상호관계를 두고 있다. 그러면 크리스틸러 이론과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크리스틸러 이론은 기왕에 있는 중심지끼리의 경쟁관계를 다루는 거다. 크리스틸러 이론은 어디에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중심지 형성 이론이다.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데서 크리스틸러는 어디에 중심지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개 드셔. 재화의 도달거리, 최소 요구치. 뭐가 클 때? 왜? 7글자. 최소 요구치. 그래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클 적에 중심지가 형성된다. 즉 크리스틸러는 중심지와 중심지가의 관계를 논하는 이론이 어디에 중심지가 형성될까를 요구해요. 어디에 중심지가 형성될까? 그것을 논하고 있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레일리 허브와 크리스틸러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레일리 허브는 기존 중심지 간의 상호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이거 크티스가 돼버렸네. 예, 어디에 중심지가 형성된가를 다룬다. 됐어요? 그래요. 그 바람에 레일리 허브는 중심지 상호 간의 소비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크리스틸러는 배타적으로 공유해. 배타적으로 갖고 있어. 그래서 배타적 공간이 어떤 모양을 형성한다? 벌집 모양, 육각형. 벌집 모양을 형성한다는 거야. 배타적 공간이. 됐어요? 예, 그래서 배타적 공간. 그래서 벌집 구조. 됐어요? 예. 그렇게 차이. 그러나 크리스틸러의 경우에도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간에는 영역이 어떻게 돼요? 서로 공유되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어떻다? 개수가 준다. 그죠? 이용 빈도가 작아진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매장 규모는 커지고. 그죠? 예. 그런 거요. 그래서 중심지 간의 거리도 커지고.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버 이론입니다. 베버는요, 여러분들 최소 비용 이론으로 공업 입지론이죠. 공업 이론이다. 그래서 베버 이론에 의할 땐 세 가지 요소다. 뭐다? 운송비, 그 다음 인건비, 그 다음 집적이익. 이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죠? 운송비와 인건비는 작을 때, 그죠? 집적이익은 클 때, 그때 중심지, 즉 공업 입지가 형성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베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겠어요. 다시, 자, 17번 입지론 비교의 왼쪽 문제부터요.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이다. 일단 맞아요, 틀려요? 예. 그 다음에 그 핵심은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 방사된 것을 전제로 한다. 그죠? 예. 그래서 틀린 거 없네요. 그 다음에 레시 이론입니다. 레시는 누구 측면이다? 아까 봤잖아. 그죠? 그래서 시장의 확대 가능성 제일 큰 거, 그걸 찾아. 그래서 시장의 확대 가능성 제일 큰 건 교통비, 운송비, 결국은 어떤 거야? 제일 적게 되는 거. 즉 가격을 제일 어떻게?
싸게 받을 수 있는데 중심지를 두게 되면 그러면 전체 부피가 어떻게 거기가 제일 크게 나온다. 그거 보고 있다는 거야. 자, 아까 그 그림이 머릿속에 연상되나요? 그리고 이 레시 이론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니온도 맞네요. 튀넨. 자, 튀넨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했습니다. 그죠? 이것의 작물 활동, 작물 재배 활동, 그죠? 농업이야, 농업, 그죠? 그 다음에 생산비와 운송비, 그죠? 공간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차이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맞아. 다 맞네. 답은 몇 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크리스틸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중심지, 각종 재화 서비스 공급하고는 위치, 그죠? 그게 중심지야. 그래서 중심지는 어려운 거라 했어, 쉬운 거라 했어? 되게 어려운 개념 아니야. 되게 쉬운 개념이요, 중심지. 내가 예를 들면 저기를 치킨집 세웠어. 그러면 그 치킨집이 뭐가 되는 거야? 중심지야. 그게 왜? 주변에다가 뭘 공급해? 치킨을 공급하잖아. 그게 재화를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야. 그게 중심지야. 근데 그 내가 치킨집을 세웠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내 물건을 어떻게 팔아주는 거야. 그럼 내 물건을 팔아주는 법이 거기가 뭐다? 재화의 도달거리야. 근데 최소 요구치는 뭐냐? 해당 없어도 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팔아줘야 돼. 나한테 최소한의 요구되는 그거. 그게 최소 요구치야. 그러니까 최소 요구하는 사람보다 내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 더 먼 데서부터 온다면 나는 먹고 산다, 먹고 살지 못한다. 먹고 산다. 그게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면 중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요 영역 사람들이 와서 내 물건 팔아줘야 되는데 글쎄 내 집에서 내 가게에서 100m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 난 먹고 산다, 난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중심지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엔 중심지가 있고 어디엔 중심지가 없는가라는 것을 논하는 이론이다. 중심지 그겁니다. 그래서 배후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도달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최종 끝부분에 혼자 있을 때는 원이지만 끝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저기라 그랬죠. 저 벌집구조, 육각형. 그러면 그 맨 끝에 가서는 그거 넘었으면 내 거 팔아줘 안 팔아줘?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점? 0. 근데 1이라니까 틀렸어요. 수요가 0 되는 지점까지. 학교는 0과 1이 그렇게 중요해. 그 다음 디그리율. 중심지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최소 요구치야. 범위는 거기까지에 그러니까 거리가 될 것이고. 고개 드십시오. 다시요. 여러분들, 자, 중심지와 중심지 상호 간의 관계를 논한 것은 크리스틸러 이론이다. OX. X, 그건 레일리 허프 이론이에요. 돼서요. 그 다음 어디에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이론은 크리스틸러 이론이다. 그래서 중심지가 형성되는 곳,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를 비교해서 누가 클 적에? 재화의 도달거리가 클 적에 중심지가 형성된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들 거기 2번의 답은요, 니은만 빼면 되겠네요. 그 다음 한 장 들쳐가지고 합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레일리는 두 중심지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죠? 제곱에 반비례. 근데 마저 틀려. 거꾸로 써놔버렸어.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법입니다.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요 세 가지를 고려한 거야. 그죠? 그래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에서 뭐가 형성된다? 공업입지가 형성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캔버스요. 캔버스는 레일리 이론을 어떻게 했다? 레일리 이론을 발전시켜서 이걸 변형시켜가지고 뭘 찾았다? 경계선을 찾았다. 분기점을 찾은 것이다. 볼까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 간의 상권 경계지점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소매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레일리 법칙을 수정하였다. 3번 맞네요. 그 다음에 허프입니다. 허프는요, 여러분들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 이론이다. 확률. 그죠? 확률 이론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와 점포 간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 이런 면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보았다. 맞아요. 그래서 허브는 2개만 있다 아니면 3개, 4개여도 푼다. 혼자여도 풀어. 3개, 4개여도 풀어. 그죠? 개수에 의존하거든.
근데 레일리는 세 도시, 네 도시여도 해결한다 아니면 반드시 두 도시 이야기만. 두 도시 이야기야, 두 도시. 자, 크리스틸로입니다.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서 중심지가 계층화되고 그저 서로 다른 크기,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렇죠.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이거 나오면 무조건 크리스틸로. 그 다음 2번입니다. 베버. 틀린 것은 자,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다. 맞아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로 아끼려고 들어. 그 다음 2번.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최적 입지로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이야. 그 다음 3번. 기업의 입지 요건, 운송비, 인건비. 이게 그 다음 직접 이익. 요 세 가지를 제시했어. 4번. 기업의 운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 순으로 나가는 거. 맞아. 중요도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요? 운송비입니다. 근데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틀렸네요. 적어도 집적이익은 최소가 되는,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는. 그 다음 등비용선입니다. 등비용선은요, 비용이 어떻다? 증가분이 같은 거. 최소 비용점으로부터 증가분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비용선. 그래서 거기 보면 최소 비용 지점으로부터, 그죠? 입지를 바꿀 적에 어때? 동일하게 증가하는 점들의 연결선. 이것이 등비용선이다. 그 다음 3번은 여러분들 계산 못하는 사람 바보죠. 누구 이론이야? 레일리죠. 그래 A도시와 B도시죠. 5만 10만 뭐라고 쓸래요? 5, 2, 10이니까 1대2 이렇게 쓰라는 거야. 1대2. 자,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C에서 A까지,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거리의 B는 1대2. 1대2. 그리고 공간 마찰 계수가 주어져 안 주어져? 무조건 2니까 레일리는. 그러니까 제곱. 그럼 여기 1, 여기는 2분의 1, 얘는 2대1. 그러니까 답은 그냥 거기서 2대1 찾으면 돼. 2대1. 4번. 이렇게 해달라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공간 구조론이요. 그 다음 18, 18. 자,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자, 시장 실패 이론이에요. 자, 시장 실패 이론이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정책론입니다. 자, 시장 실패 원인. 거기 일단 기억하셔야 되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서 시장을 실패한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재의 존재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재의 특징은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것이 공공재의 특징으로. 그래서 공공재는 민간에게 맡길 때 과대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으로 공공재의 특징은요, 정해 외부 효과와 동일하다야. 공공재의 특징은 뭐랑 동일하다? 정해 외부 효과와 동일해요. 됐어요? 예, 그 다음 3번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는 주로 누가 공급자 측면에서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요자 측면은 대체로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 뭐라는 거죠?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정보 적게 가진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한다. 속이려고 든다. 그게 도덕적 해이예요. 됐어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속이려고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다는 가정에서 이야기한다. 저 사람 요거 모를 거다고 생각하고 얘기한다. 모를 거라고 얘기하면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제대로 얘기한다. 속인다. 그런 이야기가 도덕적 해이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역선택은 정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쁜 줄도 알면서 선택하는 거. 손해인 줄 알면서 선택하는 거.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뭐다? 역선택.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그래요. 보험이라는 거예요. 보험 들면 비용 나가. 그죠? 저는 생각보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전 치과 말고는 여태 병원 가본 적 없어요. 저기도 가는구나. 종합검진 받을 때 가. 그거 말고는 치과 말고는 여태 병원 가본 적. 나 감기 걸려서 병원 가본 적도 없어요. 감기도 웬만해서 안 걸려요, 전. 근데 치과는 갔어. 왜? 나 이빨 24개 중에서 지금 3개 빼고 21개가 임플란트야. 여기요.
우리 와이프가 여행 경비 모아가지고서 그걸로다가 나 치과 해줬어. 그러니까 저 비행기 딱 들어간 거야 이거. 웃기더라고. 갑자기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렇게 안 들었어요. 좀 들었어. 좀 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들고. 해가 그랬어요. 뭔 얘기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있어. 한 달에 25만 원 나가요. 꼭 두 개. AIA 그리고 메리츠 두 개 꼬박 나간다니까 25만 원. 진짜 한 푼도 아까운 사람이 그거 내고 있어.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서 택한 거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역선택의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걸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셔요? 예, 그런 것이 역선택에 대한 그 논리적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요, 여러분들 의도되지 않은 걸로 남한테 뭔가 폐를 끼치거나 혜택을 주는 거야. 반드시 폐만 끼친다, 혜택도 준다. 혜택을 주는 걸 정의 외부 효과, 폐를 끼치는 걸 부의 외부 효과. 일단요, 요 외부 효과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먼저 스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주거 분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의 외부 효과를 향유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이다. 그래서 주거 분리 현상. 거기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외부 효과 나오면 뭐가 떠오르냐면 부동산의 특성에서 부동성, 그죠? 예, 부동성 못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지역 분석의 문제가 생기고, 그죠? 나쁜 동네로 가게 되면은 경제적 감가 문제가 생겨, 지역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 문제가 부동성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외부 효과 얘기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떠올라야죠. 정의는 사회편. 그래서 정의는 사회편,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작게 되니까 사회적 비용이 크다.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크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 고치면 뭐라 그랬어? 맞고, 세 개 고치면 틀리고, 하나 고쳐도 틀리고. 언제까지 하나 봅시다. 이건 안 하고 넘어가려고 시계를 보고서 내가 조금 전에 결심한 건데. 정의는 사회편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다? 정의 외부 효과는 자, 정의 외부 효과의 대꾸, 사회적의 대꾸, 편익의 대꾸, 크다의 대꾸 에서요. 이게 참이요. 이게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부정되는 순간에, 이게 하나가 이걸로 바뀌는 순간엔 참이다, 거짓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OX. 그럼 X라는 거예요.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크다, OX. X라는 거예요.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OX. X라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작다, OX. 하나가 바뀌는 순간에 거짓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 말이 맞는 말이라서. 됐어요? 그런데 두 개를 바꾸면, 다시 아까 같은 거 두 개 들어가면은 CC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서요, 두 개를 바꾸면 다시 맞다는 거예요.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작다. 5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작다. 5가 된다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는 다시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작다.
5가 된다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크다. 2개 바꾸면은 맞다는 거야. 다시 3개 바꾸면.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X야.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작다. X야.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크다. 지금 내가 3개 바꿔야 되는 거 1개밖에 안 바꿨군요. 밑에 거 갖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버렸어. 이럴 때 짜증나. 또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뭔 말인지 알겠죠? 4개가 다 바뀌면 5지요. 이거야.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적게 들어. 됐어요? 뭘로 여러분들 해? 이거 놓고서 바뀐 거에 마이너스만 척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그게 외부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 하면요, 공공재처럼 취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잉생산, 과소생산. 그러면 국가는요, 이 외부 효과 때문에 어떤 대처를 하냐? 절 좀 보십시오. 정의 외부 효과가 있게 되면 국가는 과소생산 되니까 가만 놔둬야 돼. 보조금 같은 거 열심히 줘가지고 많이 생산하게 만들어야 돼. 정의 외부 효과에게는 보조금을 줘. 보조금을 주게 되면 많이 생산한다. 공급 증가야. 돼서요? 다시요.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이 있어요. 과잉생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잉생산 놔둬야 돼. 줄여야 돼. 그러니까 증세를 해. 또는 부담금을 때려. 그러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줄여. 과소생산, 즉 뭐냐면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적인 측면. 외부 효과적인 측면입니다. 외부 효과적인 측면은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물건이 옆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인근은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해서 좋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홈플러스가 이 동네에 들어왔더니, 아니 이마트인가요? 이마트가 이 동네에 들어왔더니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왜 올랐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는 수요 증가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거기 외부 효과라는 측면으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보시면 여러분들 코즈 정리라는 게 있어요. 원래요,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면 국가가 뭘 준다고? 보조금을.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면 국가가 뭘 준다고요? 부담금을 때려. 그러면서 양을 늘리려고 한다, 양을 줄이려고 한다,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야. 근데 국가의 개입 없이 부의 외부 효과를 갖다가 민간인들끼리 정리하는 방법, 그게 뭐다? 코즈 정리라는 거예요. 그럼 코즈 정리는 뭐냐?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이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 환경권을 실질적 권리화하고 이걸 완전히 현찰로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애가 그 민간인들한테,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야 돼. 저기를 환경권을 돈 주고 사. 그래요. 돈 주고 산 만큼 자기가 이산화탄소를 내뿜든 공해물질을 내뿜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죠? 비용 증가하니까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그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코즈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 없이 부의 외부 효과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그게 뭐다? 코즈정의.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요, 여러분들,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감소하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해줘요. 그래서 원래는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죠? 한계 비용, 그죠? 증가. 그래서 비용 체증의 법칙이 있어서라 그랬죠. 근데 규모의 경제가 있게 되면 경제의 논리를 역으로 나와.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거꾸로 만들어. 비용이 어떻게 돼? 체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이 어떻게 돼? 이거는요, 아까 어디서 봤냐면요, 여러분들 저기서 봤어요. 리카르도 이론. 리카르도는요, 여러분들 한계 비옥도와 그 다음에 무슨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 했잖아. 근데 거기 거꾸로 나간다는 거야. 여기는요, 여러분들 비용이 체감하고 수익이 오히려 체증하는 이런 거꾸로 된 현상.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못 들어와. 이게 뭐다? 규모의 경제 이론이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합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들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이게 수요 측입니다.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게 공급 측입니다. 됐어요? 양쪽 측면을 다 영향을 준다. 그 다음 2번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은 전부 부의 외부 효과를 누릴 것이다. 맞네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을 써놓고 있어요. 3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 위험 뭐 이런 것에서 결국 당사자끼리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 4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 어떻게 되겠어? 감소. 공급 감소. 그죠? 예. 왜? 과잉 생산되잖아. 예. 그죠?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돼서요? 정의 외부 효과는 그래서 뭐 준다고요? 보조금을 줘서 과도 생산되니까 공급을 어떻게? 늘린다. 그런 뜻이다.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의 쾌적성,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면, 자, 여러분들 이 공원에 대해서 증가 감소의 문제를 논하는 거야. 그 주변 거야. 그러니까 외부야. 이거 외부에서는 외부 문제를 할 때 공급 문제야, 수요 문제야.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죠? 쾌적해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근데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한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건 수요가 증가요, 감소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은 혜택 주는 것, 정의 외부 효과, 손해 끼치는 것, 부의 외부 효과. 그러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다. 2번 정의 외부 효과 일으키면 님비 현상, 핀비 현상, 핀비 현상. 님비는 부의 외부 효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거의 100% 맞겠지겠죠? 왜냐하면 기출 문제들이에요. 여기 있는 건 기출 문제. 제가 17년치 기출 문제를 찾은 거예요. 17년치. 왜냐하면 가능한 한 그래도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찾아보려고 17년치를 뒤졌어요. 그래도 다 똑같다 그런. 그래도 다 틀려. 그렇게 다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그 다음 3번 볼까요? 했나요? 인근 지역의 쇼핑몰, 그죠? 예, 정의 외부 효과, 아파트 가격 상승 맞고요. 4번 부의 외부 효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한 부의 외부 효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선 결국 사회적 비용 발생한다.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OX. 그죠? 왜 요거 바꾸고 요거 바꿨잖아. 그러니까 5가 돼요. 그 다음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인접지역 간 토지 이용의 상충일 때, 그죠? 이때 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한 게 뭐다? 거기다 쓰세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는 이렇게 여러 용도가 사용돼 가지고 막 얽혀 있다 보면 토지 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효율적으로 못하게 돼.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통해 가지고 그저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부의 외부 효과의 감소입니다. 예. 그 다음 3번입니다. 공공재입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맞네요. 그 다음 과다생산, 과소생산.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소. 2번 틀렸습니다.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규모의 경제. 그 다음 산림, 명승지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그 다음 자 19번 개입수단입니다. 자, 개입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토지이용 규제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이 있다. 그래서 간접 개입은 돈으로 한 건 간접이라 그랬죠. 직접 개입은 뭐다? 수요자나 공급자가 된다. 그래서 실물 경제로 들어가는 건 직접 개입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발 헷갈리는 게 있다. 예, 그게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저기죠. 임대료 규제 정책.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 정책.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가.
분양가 상한가 제도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직접 규제다, 간접 규제다. 걔는 직접 규제다. 가격 정책 중에서요. 상한가 규제 정책은 직접 규제다.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이 개입 수단에 대한 문제가 의외로 많아가지고서요. 제가 이거 다 알겠지 하고 안 내려고 그러다가 기출문제 찾아보니까 개입 수단에 대한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냈어. 여기 뭐 얘는 2개 만들었지만요, 되게 많아. 그래서 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직접 개입 몇 개냐. 자, 공공토지 비축제도 뭐다? 직접. 취득세 간접. 그 다음에 부동산 종부세 간접. 토지 수용 직접. 개발부담금 돈 얘기야 간접. 공용개발 직접. 공용임대주택 직접 개입. 그죠? 직접 국가가 지은 거 아니야 이거. 국가 등. 그 다음 대부비율 그쵸, 돈 조절 간접. 그래서 답은 4개인가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됐어요? 자, 2번입니다. 공공부분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 역할을 직접 해. 됐어요? 직접 해. 직접 개입 찾으라는 거야. 뭐 찾을래? 공용개발 사업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지구제 여러분들 거기 개입수단에 토지이용 규제죠. 거기 꼭대기로 올라가 보세요. 그죠? 맨 꼭대기 토지이용 규제야. 개발부담금제도 뭐다? 간접. 그 다음에 공용개발사업 얘가 직접. 그죠? 개발권 양도제 얘는 뭐다? 얘는요 국가가 개입 안 한 거야. 아니야, 국가가 개입 안 한 거야.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거 얘기한 거죠? 예, 맞아요. 맞지만 국가가 개입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건 일종의 뭐다? 토지이용 계획이죠. 예, 맞고요. 어쨌든 국가가 개입 안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부동산세 간접.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무슨 정책이요? 예, 임대주택 정책은 3가지다. 거기 있는 거 저절로 여러분 거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고, 2번째로 보조금 정책이 있고, 3번째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서요. 일단요, 여러분들 이거야. 여기서요. 시험 문제가 어떤 거든지 간에 국가가 개입하면 임차인의 거주 이전의 활동은 제한된다가 맞아, 아니면 활발해진다가 맞아? 제한된다가 맞지. 거주 이전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무조건 틀려. 이 3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다른 건 일반 원칙이야. 근데 요 부분 보조금의 경우에는요, 그게 어디서 쓰이냐면 이거요. 임대인에게 보조를 할 때, 보조금을 임대인 보조도 있을 수 있고 임차인 보조도 있을 수 있죠. 그 할 때 임대인에게 보조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임차인 보조 방식보다는 거주 이전 활동이 제한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냐, 활발해진다 틀려. 뭐 어떻게 된다? 제한된다 그거야. 그 다음에 2번째 B가 더 떠올라야 돼. 뭐가 또? 정책적 효과는 탄력적일 때 정책적 효과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 정책적 효과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정책적 효과가 크다가 떠올라줘야 돼요. 네, 뭐든 간에 일단 그게 규제야. 그 다음에 3번째요. 이겁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 단기. 이거요. 그 다음에 장기.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증감이고요. 여긴 증증이고 여긴 간감이야. 3가지가 갖다 다 달리 나타난다. 다 달리 나타난다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각각의 문제를 논하는 게 이거예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게 되잖아요. 있게 되면 여기는 이거예요. 암시장이 형성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뭐가 돼?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 자체로 사적 시장하고 공적 시장에 이중 가격이 당연히 있게 돼요. 공공임대주택 가격, 여러분들 행복주택 이런데 공공임대주택하고 그 다음에 개인 집에 임대해가지고서 임대해서 사는 거 어떤 게 더 유리해? 공공임대주택이 질도 더 좋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가격은 당연히 형성되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는 이중 가격 없어. 여기처럼 이중 가격, 그러니까 보조금 정책을 치게 되면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면 무조건 틀려. 됐어요? 그 다음 아까 비가더 얘기했죠. 예, 비가더가 더 중요해. 여기서요, 보조금을 임대인한테 주든 임차인한테 주든 누구한테 주든 효과는 전가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그죠? 예, 그래 효과는 어떻다? 동일해. 그래서 누가 더 큰 효과를 본다? 보조금 줬을 때 비탄력적인 애가 더 큰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다시요, 여기요. 정책적 효과. 비탄력적일 때 크다, 탄력적일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큰 거야. 여기요,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누가 더 큰 혜택을 받는다? 비탄력적인 애가 더 혜택을 크게 받는다. 이거 떠올라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한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예, 초과 수요가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수요 증가로 말미암은 초과 수요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해가지고 초과 수요가 더 커져. 그래서 여기에 답은 뭐냐면, 임대료 규제 정책의 답은 단기적으로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나 장기적으로는 초과 수요의 증가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는 정책적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펴야 된다, 단기적으로 펴야 된다. 단기적으로 펴야지 장기적으로 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 정책이야. 됐어요? 그 다음 이겁니다. 여기요. 예, 임대주택의 질적 하락 야기시켜요. 여기도 사적 임대주택의 질적 하락을 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질적 하락 없어. 좋아. 여기는 세상에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 돈. 그러니까 나쁜 얘기 나오면 여기들이야. 이중가격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근데 돈 줄 때는 이중가격 얘기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쪽에던 질적 하락, 여기도 질적 하락 야기시켜. 근데 여기는 질적 하락이 있어, 없어? 이중가격, 질적 하락 뭐 이런 거 여기는 없어. 됐어요? 그 다음 이겁니다. 자, 여기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요, 이거는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균형 가격보다 아래로, 예, 균형 가격 아래로 임대료 규제 정책. 이거야 돼. 균형 가격보다 높게 하면 정책적 효력 그거요. 그래서 여기에는 초과 수요는 있어도 초과 공급 나면 무조건 어떻게 돼? 초과 공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쪽입니다. 보조금 정책을 비전, 예? 하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보조금 정책을 폈을 적에는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 가격 어떻게 돼? 가격이 상승하면 누가 좋아? 임대인 혜택이야.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잖아.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져. 누가 혜택? 보조금 정책의 특징은 이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여기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돼? 그죠?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잖아.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 머물렀던 임차인 혜택 안 받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임차인, 여기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비교했는데 여기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과 공적 시장으로 넘어간 임차인 두 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사공 임차인 모두 혜택이야.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 어디만 올라? 사적만 올라. 그러니까 공 임차인만 혜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맞추는 거야. 자, 그다음 또 할 거 있죠? 예, 여기에는요 임차인 보조 정책에는 가격 보조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 보조 정책이 있다. 그래서 가격 보조 정책을 피게 되면, 그죠? 이때는 정책적 효과가 어떤 거요? 큰 거야. 그런데 이거 사회후생 효과는 없다. 사회후생 효과도 유발한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소득 보조 현금으로 주면 그 돈 갖고 임대료만 낸다. 아니면 뭐 저기 참이슬 먹을 수도 있다. 그 바람에 그저 사회후생 전반에 걸치는 효과는 이쪽이 더 크다. 그러나 가격 보조라 해서 사회후생 효과가 없는 것은 다만 소득 보조보다는 덜 나타난다 그 뜻이지 사회후생 효과가 없다는 아니다. 자, 그겁니다. 가격 보조는 정책적 효과가 크고 소득 보조는 후생 효과가 크다.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돼서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을 기여할 수 있다. 맞아. 하여간에 여러분들 이 보조금 정책 나오면 나쁜 얘기야 좋은 얘기 써야 돼. 여기 나쁜 얘기가 적혀 있죠? 그거 틀린 거야.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돈 주는데 뭐가 나빠? 자, 2번입니다. 임대료 상한가 규제 정책. 그죠?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 얘기가 나왔어. 공급 초과만 나오면 맞다 그랬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 무조건 틀려. 답은 2번이야. 3번. 보조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거 돈 주면 다 뭐야? 돈 주면 증가가 좋은 거야? 감소가 좋은 거야? 여기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 증가. 됐어요? 예, 4번입니다. 정부가 규제 임대료 균형 가격보다 높이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요. 그 바람에 있죠. 주거 감당 비용, 그죠? 완화되죠. 그 바람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대신에 뭐가 생겨? 초과수요. 초과수요 발생을 어쩔 수 없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야.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하한가 규제다, 상한가 규제다. 상한가 규제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저기 최저임금제. 그건 무슨 규제야? 그래, 요 임금 이상은 줘라라는 하한가 규제야. 근데 여기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요거 이상은 받지 말라는 상한가 규제야.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임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주택 바우처 제도, 대표적인 뭐다? 가격 보조,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이다. 맞고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주거 여건 개선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야. 장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공급 감소. 장기는 공급 감소. 맞네요. 그 다음 4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질적 향상. 맞아, 틀려. 여기 보시오.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보시오. 뭐라고 돼 있어? 자, 이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 그냥 할 걸 내가 자꾸 뒤로 미룬 거나요? 근데 처음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짜증내요. 좀 설명 좀 해주지. 맨날 있다 없다만 하다 만다고. 그러고 말게 돼요.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 뭔지 잊어버렸어. 4번. 2번에 4번인가요? 2번에 4번 봤어요? 예, 5번. 예. 아니, 4번 안 한 거, 몇 번 한 거야? 2번에 4번 했고요? 예. 그 다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 시장의 임차인과 공적 임대 시장의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맞아, 틀려. 단기에는 그래,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 공급이 감소하잖아. 가격이 상승해. 그래서 사적 시장의 임차인은 혜택 못 누리고, 그죠? 공적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고. 여기 가격이 오르고 여긴 가격 싸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그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으면 합니다. 자, 3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예, 답은 1번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여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예, 수요만 증가하는데 미미해서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뭐다? 공급이 감소하여 효과 없어서 단기에만 이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규제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못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에 어떻다? 효과가 있어. 공급이 못 늘어나서 효과가 있는 거야? 공급이 감소 안 해서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거 봐, 공급이 감소해야 되는데 공급 감소가 안 해가지고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공급이 증가한다면 효과 크지.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요 가격 이상 받지 말랬는데 팔 거야? 그러면 파는 거 줄 거야. 어떻게 말도 안 돼. 공급이 증가해요. 이래저래 틀렸어. 자, 2번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아래로 규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죠? 기존 임대주택의 공급 다른 용도로 전환돼. 그래서 공급 어떻게 된다? 장기에는 공급 감소. 맞아요. 2번. 3번.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에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다양한 것들이 있다. 다만 장기 전세주택은 요새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옛날에는 무조건이었는데 장기 임대주택 하면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봤던 건 그거 아니야. 네, 장기 임대가 아니라 장기 뭐? 전세. 그래서 무슨 계약 형태? 전세 계약 형태.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줘 하면 단기적으로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그죠?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낮추게 된다. 맞아, 틀려? 여기 보시오. 임대료를 주게 되면 돈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그럼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증가. 수요 증가하면 증가잖아, 가격. 그러니까 누가 혜택? 그래서 그 얘기야.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이 혜택을 받는다. 가격이 올라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혜택이 누구한테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돼서요 4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주택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일부 우리나라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 조세정책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세정책에 대한 것은요, 기억하셔야 될 게 그렇게 많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조세정책은 국가가 세금을 먹여가지고 그걸로 소득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소득을 재분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예? 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건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 거래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수요가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뭐가 감소돼?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킨다. 지가 하락을 유도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조세정책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조세정책 되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 수입 어때? 세금 받아들이니까 국가 수입 늘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 수입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거예요. 그래서 조세정책은요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세 정책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 기억해야 돼? 비과도 기억해야 돼요. 비과도. 예. 조세를 세금을 임대인에게 때리든 임차인에게 때리든 누가 더 혜택이 세금 많이 내게 된다?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 더 많이 낸다야. 한번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점심값 밥값이 7,000원이었어. 점심 밥값이 얼마라고요? 근데 국가에서요 이 밥값에다가 1,000원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치사하게. 얼마?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얘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1,000원이야, 요만큼. 1,000원의 세금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요게 얼마가 되냐면 7,500원. 요거 얼마가 되냐면 6,500원 해서요. 이 이야기를 주는 것은 소비자인 여러분들은 밥값 얼마 내고 먹고 돼? 7,500원 먹고 내고서 먹는 거야. 7,000원짜리를 7,500원 내고 먹으니까 여러분들 손해야 이익이야? 얼마의 손해를 봤어? 500원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반면에 생산자는 과거에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자기는 이 돈 이거 얼마 받아? 7,000원 받았죠? 근데 지금은 7,500원 받았죠? 그럼 7,500원 내 돈이야. 그중에 1,000원은 국가에다가 갖다 내야 돼. 국가에 갖다 내야 되니까 얼마? 6,500원 받는다는 거죠. 결국 세금을 누구한테 먹였더니? 음식점 주인한테 먹였더니 그게 음식 가격에 반영이 돼가지고 누구도 소비자도 생산자도 다 생산자는 그만큼 어떻게 되고 덜 받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더 내게 된다. 그게 여러분들 얘기야 여기서. 근데 그걸 거꾸로 쓰는데 그걸 틀리는 게 나는 여러분들한테 억울하고 막 속이 뒤집어져. 됐어요? 그런데 수요가 공급이 얘처럼 딱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런데 수요가 더 탄력적이야. 수요가 곡선이 더 탄력적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하고 똑같이 1,000원이어야 되나 길이 여기서 형성되겠죠. 됐어요? 여기서 형성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얘는 얼마냐? 7,300원. 얘는 6,3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000원짜리에다 세금을 먹였더니 탄력적이죠. 이건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죠. 탄력적인 애는 세금 얼마 내고 300원. 비탄력적인 공급자는 세금 얼마 내고 700원 내고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냈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정책 효과는 탄력적일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크다. 왜냐? 자, 탄력적으로 바뀌었더니요. 여러분들 이거야. 옛날에는 원래 균형 생산량은 요거였죠. 근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생산량이 요걸로 줄었죠. 근데 하나가 더 비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바뀌니까 생산량 어떻게 됐어요? 더 줄게 돼요. 그러면 정책적 효과는 이처럼 국가 후생 전반에 걸치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좋아? 아니면 그걸 줄이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정책적 효과는 무조건 한간에 정책적 효과는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다? 크다. 그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균형량일적인 요거였던 것이 세금 부과하게 되니까 요걸로 줄게 되고 탄력적이면 더 줄게 되고 더 주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 후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 작아진다? 아니 조금 생산하는 게 사회 후생이 커지는 거야? 아, 이걸 생각하셨죠? 뭐냐면 사회 후생 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책적 효과는 비탄력적이다 크다라는 건
사회 전체의 후생 감소는 작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탄력적일 때 후생 손실이 더 커져요. 얘가 탄력적으로 바뀌었잖아. 됐어요? 한번요, 여러분들 두 개 다 탄력적으로 바뀌어 볼까요? 수요와 공급을 다 탄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게 요 길이가 요게 1,000원이라 그랬죠. 요 길이만큼 세금 내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체 생산량 얼마로 줄어들어? 여기만큼 이만큼 준다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되나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땐 없어. 자, 봐봐. 완전 비탄력으로 그려볼까요? 초록색. 자, 수요 곡선 이렇게 비탄력, 공급 곡선 이렇게 비탄력이야. 1,000원. 요 크기죠. 1,000원. 그러니까 처음보다 얼만큼 줄었어? 조금 줄잖아. 비탄력적일수록 후생 손실은 어떻다? 적게 나타나. 자, 여러분들 정책적 효과가 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후생 손실이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자, 이제요, 저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들 비가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탄력적인 놈이 세금 많이 내, 비탄력적인 내가 세금 많이 내. 비탄력적인 내가 세금 많이 내. 탄력적일수록 정책 효과가 커, 비탄력적일수록 정책 효과가 커. 그거야, 따는 거 아니야. 두 가지야. 됐어요? 그 얘기는 비탄력적일수록 정책 효과가 크다는 건 후생 손실 크다, 작다. 작다, 그거. 크게 안 돼. 크다만 하다가. 됐어요? 그 다음. 양도세의 동결 효과예요. 양도세는요, 여러분들 중과세를 하게 되면 갑자기. 그러면은 양도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요, 팔 때 내는 세금이요. 양도세 세금이 뜨는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십시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지가 하락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조세 정책의 목적인데 가격이 오르면 정책적 효과가 있는 거야? 정책적 효과가 없는 거야. 정책적 효과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격 상승은. 됐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그래가지고 동결 효과 하면 꼭 그거 나와. 가격이 하락하여 OX. 동결 효과 하면 가격이 뭐다? 그래서 나쁘다, 그거야, 동결 효과. 그래서 양도세 함부로 중과세 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것만 정책을 하잖아요, 정부는. 그죠? 예, 어쩔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조세 정책 기본 얘기야.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이것도야, 소득재 분배. 이런 목적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차등과세 해야 돼, 아니면 균등과세 해야 돼? 차등과세. 1번 답입니다. 2번.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게 하게 되면 증가된 재산세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아까 저 그래프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 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세금 감면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취득세율을 낮추게 되면 수요 증가. 그죠? 세금 증가하게 되면 수요 감소. 그 다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왜? 공공임대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임차인들은요, 그 세금 전가 현상 입어 안 입어? 안 입잖아. 그러니까 줄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조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 나왔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 가서 뭐가 떠올라야 돼? 지가.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 지가 하락. 답은 3번입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해서 옳은 것은, 예, 답은요 5번인데요. 가격 탄력성이 0이래요. 그거 뭐라고 일래요?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뭐가? 공급. 그 얘기는 임대인. 그죠? 비탄력 쪽에서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누가 세금 다 내야 돼?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가 세금 다 부담한다. 비가 더.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죠? 세금 부과하면 그죠? 감소. 그래서요? 그래서 가격 하락. 그렇죠? 가격 하락을
자꾸 이거예요. 지가 하락, 시장 안정. 그게 세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해? 감소. 그 바람에 임대료는 어떻게 돼? 여기 있잖아, 여기 임대료 증가. 됐어요? 절 좀 보셔. 그럼 임대료가 증가하니까 임대인 좋아, 나빠? 하면 틀려. 여기도 봐봐. 분명히 7,000원짜리를 7,500원에 먹게 돼. 그러니까 정가현상 때는 가격이 올랐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7,500원 받는 거야, 6,500원 받는 거야. 그게 세금이 갖는 효과라니까. 자기는 6,500원이잖아. 왜 1,000원 누가 떼가니까. 그걸 자꾸 잊어. 조세의 특징에서는 그런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됐어요? 그리고 임대인 유리다 아니야. 몇 번 잊어버렸어.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 자, 그 다음 동결효과 나왔어. 됐어요? 동결효과 나오게 되면은, 그죠? 팔려고 해, 안 팔려고 해? 공급 감소, 그만해. 가격. 그렇게 읽어야죠. 공급 감소, 가격 하락. 예, 틀렸습니다. 자,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조세론까지 끝냈어요. 자, 오늘 제가 목표했던 건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긴장하라고 25번까지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